6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 담당 변호사 추가 이탈하였다. 항소 전문 변호사 2명이 추가적으로 합류하였었죠. 그 2명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언급되었던 부분은요. 클레이튼 마스터맨, 이분이 변호인단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말에 킬리 치슬킴 역시 사임한 바 있다. 이분이 이화여대 나오셨던 분이시죠. 이분과 클레이튼 마스터맨, 이 두 분이 항소 전문 관련된 변호인단이었습니다.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 부분이 빠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클레이턴 제이 마스터맨. 자, 이분은 미국 항소보면 2020년, 2021년이죠. 자, 그리고 미국 항소법원 제5회 법률 서기였다. 여기 보면 자료가 나와 있죠. 미국 DC 순회 항소법원의 법률 서기로 근무하였다. 미국 제5회 순회 항소법원 이 자료가 나와 있고요. 클레이튼 제이 마스터맨 이분이 빠진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바로 킬리 치슬, 김치슬이라고 하시는 이분이세요. 이화여대 나오셨고요. 하버드 로스쿨 나오셨고 김앤장.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 제11회 순회 항소법원. 그쵸? 리플이 항소를 그런 대비에 두고 2명 영입했던 그 2분이 다 빠진다.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 과정에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였다. 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항소, 승소나 패소가 아닌 합의에 대한 그림이 나올까요? 명확성이 나온다. 그 시그널이 다가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카일리 치슬 킴. 자, 이분은요, 미국 제9회 순회 항소법원. 여기서 연방법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신축의 건물에 대한 천연가스 금지를 우선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결정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일리 치슬 킴이 말입니다. 항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9회 항소법원에서. 자, 그러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간 SEC 소송전이 이르면 몇 주 내에 매듭 지어줄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시차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의회에서 법안 표결, 투표가 남아있죠. 법안 표결이 하원, 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표결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명확성이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시나요? 그게 나와야 현물 ETF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뭐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돈을 상품에 쏠지 증권에 쏠지 상품에 쏘고 나서 이런 규격으로 준비를 해서 돈을 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안과 혈관을 만들어 놓고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 전에 리플과 SEC 소송이 마감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항소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원래 패소하게 되면 미국 떠난다. SEC와 법적 공방위에 변호사 영입. 자, 패소하게 되면 우리는 항소까지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준비 영입을 했었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보다 이제 그 명확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 스위스 중앙은행 도매용 CBDC 시범 발행 예정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범 발행 예정이다.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도매용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CBDC는 스위스 증권거래소 운용사 식스그룹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인 식스 디지털 거래소 SDX에서 발행되며 테스트에는 실제 화폐가 사용될 예정이다. 테스트에는 실제 화폐가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식스 디지털 거래소 리플과 SBI 연결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은 현재 도매용 CBDC, CBDC에는 도매용, 거액결제용 CBDC가 있고요. 소매용, 소액결제용 CBDC가 있고요. 멀티,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멀티 CBDC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매용 CBDC는 기득권이죠. 자, 이게 2년 6개월인가 3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매형 CBDC를 월드 CBDC로 명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차이가 달랐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여기 보면 프로젝트 헬베티아 토큰화된 자산을 중앙은행 화폐로 정산하는 다단계 조사.
프로젝트 헬베티아는 BIS 혁신 허브, 스위스 국립은행, 그리고 식스, 방금 전 언급드렸던 식스 디지털 그 거래소의 다단계 조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DLT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더 많은 토큰화된 금융 자산으로 미래에 중앙은행 자금으로 결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1단계는 스위스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인 식스 시스템과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플랫폼인 식스 디지털 거래소의 테스트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제가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저녁 방송에서도 언급 드릴 것 같지만 토큰화된 자산, 이 자산에는 주식이 될지 채권이 될지 부동산이 될지 모든 자산은 토큰화가 된다. 아시겠죠? 블록체인으로 다시 찍어버려서 가치를 재부여해서 실제 스위프트 2.0 망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게 디지털 생태계이자 ISO 200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이미 오래전 그들의 그림입니다. 자, 2단계는 상업은행에 실험을 추가함으로써 1단계에서 수행된 작업을 확장했습니다. 도매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여기 보이죠? 이때는 이거를 월드 CBDC로 WCBDC, 도매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WCBD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의 핵심 은행 시스템에 통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트랜지션을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별표. 프로젝트 헬베티아는 순전히 실험적이며 SMB 스위스 국립은행이 도매용 CBDC를 발행할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그렇게 나타날 의도가 없다.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가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2년만 지나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실제 화폐가 사용될 예정이다. 시범 발행 예정이다. 도매용 CBDC가 하겠다는 거죠. 100% 우리 곁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이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리플의 CBDC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말입니다. 2022년 1월 13일 핵심 뱅킹 시스템은 프로젝트 헬베타로 CBDC 처리를 얻습니다. 자, 그럼 보면서 국제결제은행 BIS는 스위스 국립은행 식스와 협력하여서 도매 CBDC 결제와 5개 상업은행의 핵심 은행 시스템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여기 5개 은행이 기득권이 다 들어가 있다. 식스와 스위스 국립은행 그들의 오래된 작업이 바로 기득권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SDX, 식스 디지털의 시스템인 식스 인터뱅크 클리어링에서 은행 간 결제, 통화 정책 및 국경 간 거래를 탐색했습니다. 통화 정책 그리고 국경 간 거래 다 포함되어 있죠. 결제와 송금과 통화 정책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했던 기간을 보게 되면 CT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전 세계 금권 중에 하나이며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UBS에 통합되었습니다. 스위스 노1 은행이죠. 넘버원.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가 CS를 통합했죠. 자, UBS 스위스 노1 은행입니다. 여기에 하이포테카 뱅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은행이냐면 찾아봤는데요. 하이포더 카뱅크 렌즈버그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자, 이 은행은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핀테크 업체를 위한 기업용 계좌를 출시했으며 이는 스위스에서 첫 번째였다. 이 부분이 나왔던 게 2018년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었죠. 약간 보니까 블록체인 즉 디지털 뱅크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로 가보시죠. 하이포더 카뱅크 스위스죠. 아주 큰 회사 같지는 않아요. 324명의 정규직, 66억 5,800만 스위스 프랑입니다. 총 자산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이포더 카뱅크는 자체 코어 뱅킹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시스템은 제3자 은행 및 기타 회사에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최초의 오픈 뱅킹 플랫폼이다. 약간 디지털 뱅킹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그래서 여기 회사와 함께 이미 오래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시스템이 스위스와 전 세계 기득권이 같이 준비가 되어 왔었다. 이 테스트는
도매용 CBDC, WCBDC로 이때는 명칭되고 있죠. WCBDC로 토큰화된 자산의 정산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인 프로젝트 헬베티아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도매 중앙은행 CBDC를 기존 코어 뱅킹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복잡하고 발행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자, BIS의 혁신허브 책임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활용하여서 중앙은행 자금 결제를 포함하여서 현재 금융 시스템의 최상의 요소를 보존한다. 새로운 혜택이다. DLT, 분산 원장이 주류가 됨에 따라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관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 세계 금권과 함께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때 프로젝트,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 기사를 통해서는 뭐죠? 바로 시범 발행 예정이다. 실제 화폐가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리플 투자자 SBI와 식스 유동성 허브를 위한 합작 투자를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 8일입니다. 이미 2년이 넘었던 그 시간이죠. 자, 그러면 리플의 인베스터 SBI와 식스그룹은 싱가포르에서 기관 투자자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유동성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R3와 리플이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BI, 리플, 식스, R3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SBI는 말할 것도 없죠. SBI와 R3, 리플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6까지 이미 연결돼 있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로 확장해 있었다. 그리고 BIS에서 이미 전 세계 기득권과 함께 도매용 CBDC 그 작업이 진행됐고 토큰화와 함께 우리 곁으로 이제 실제 화폐화 통용되는 그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직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온다. 더불어 토큰화 작업까지 진행이 된다. 오늘 저녁 방송을 통해서 토큰화 또한 싱가포르에서 언급된 게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이 부분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죠. 다 이 프로젝트가 연결되고 있구나.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시험에 참여했지만 XRP 원장 기술을 사용합니까?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은 엑센추어를 포함한 민간기관 컨소시엄과 함께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중앙은행 CBDC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엑센추어,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리플은 하나로 연결된다. 이미 제가 노래의 반복 어구처럼 수백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엑센추어, 리플의 투자자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디지털 달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그들은 한 뿌리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은행이 어떤 원장에 포함될지 선언하지 않았지만 XRP에서 구축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리플은 중앙은행에서 사용할 개인 원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의 원장으로 리플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부딪혔다는 거죠. 왜 소송에 부딪혀 있을까요? 가격을 의도적으로 눌렀다. 스위프트 2.0과 가치의 인터넷으로 명명되고 있죠. 이미 인터넷은 상용화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넘었죠. 그러나 돈을 보내는 것은 아직도 오래 걸리고 있어요. 송금과 수수료가 오래 걸리죠. 요거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리고 모든 물질, 토큰화를 하겠죠. 지금은 CBDC와 NFT와 각종 코인들과 토큰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이제 뭐 티켓이나 상품권이나 뭐 집문서나 땅문서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다 토큰화로 썰어버릴 겁니다. 그 기기가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분산 원장 명명되고 있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큰 그림을 이들은 그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은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제도권 편집으로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더 블록이 전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말드라는 블랙록의 ETF 신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이전 시청과 비슷해 보이지만 블랙록은 BTC 관련 시장 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나스닥과 협력해서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차별화했다. 다른 신청자들도 비슷한 계약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순위입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유입량 최대. 2023년도 하반기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일관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죠. 단순히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매크로, 채권, 그 다음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과 일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다. 2024년도 중반부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시스템 리스크, 즉 고금리를 전 세계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상식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미 지난 2008년도에 제로 금리와 함께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의 시대에 우리는 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마약을 계속해서 찍어 주사로 계속 투여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어떻게 됐죠? 실물자산과 자산시장은 바로 시스템 리스크와 함께 두꺼비 집이 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전 단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밀리에님의 트위터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알트코인 분론이 곧 옵니다. XRP. XRP 황수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지금 저점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찔끔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의 장세가 시작됨을 의미하겠죠. 더불어서 큰 그림에서 메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XRP 뉴스 크리토님인데요. XRP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맞죠? XRP를 중심으로 해서 끝판왕이죠. 얘가 스위프트 2.0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가상자산이 새로운 문명 안에 새롭게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가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방송에서 연속적으로 그 부분을 언급드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이해해야 큰 판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도 파리나님이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도매용 CBDC 국경 간 결제에 바로 브릿지 자산으로 XRP가 딱 가운데 포진하고 있죠.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것은 XRP 단 한 개이다. 더불어 XRP가 주인공이자 끝판왕이지만 이 메가 패러다임에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바뀌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송두리째 바뀌어나가고 있는 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XRP 공정 시장 가치는 3,500달러, 6.37에서 32.91달러? 이게 무슨 말이죠? 내용을 봤더니요. XRP 공정 시장 가치는 3,500달러의 가치로 100XRP는 35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1000XRP는 350만 달러의 막대한 가치가 있다. 이는 XRP의 현재 가치보다 70만 6,399%의 높은 가치를 나타낸다. 반면 공정시장 최고 가치인 22,000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버는데 45XRP가 조금 넘게 걸릴 것이라고 분석됐다. 70만 6,399%? 오, 대단하죠? 최고 가치인 22,000달러, 100만 달러를 버는데 45XRP, 100만 달러, 45XRP. 천문학적이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589달러, 1만 달러. 자, 그리고 뭐 22,000달러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바릴 캐피탈, 이 보고서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추천치인 3,500달러로 거래되었다면 투자자들이 단지 1000XRP로 350만 달러의 투자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바릴 캐피탈의 연구는 거의 2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작년 말에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XRP의 공정 시장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6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지금은 소송으로 외부 요인으로 시장 가치를 엄청나게 눌러놨죠. 어쨌든 이런 요소를 통해서 가치를 나타냈던 부분인데요. 천문학적이죠. 589달러, 1만 달러, 뭐 그 사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한민국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1,000원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5,000원, 1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목표치를 어디까지 알 수 없다. 다만 다음 문명의
심장인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메가 패러다임이 우리 인류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